같은 거리에 같은 제동량을 일으킨다라 그러면 앞브레이크가 훨씬 안전하죠. 같은 양을 줄이는데 뒷브레이크는 거의 미끄러지냐 마냐인데 더 이상 안 줄어. 더 밟으면 쫙 미끄러지면서 넘어지거나 제동거리가 길어지지만 앞브레이크는 한 3분의 1, 4분의 1만 잡으니까 그것 때문에 미끄러지는 건 잘못된 얘기죠. 엘님 시간 괜찮으세요? 네, 아니 그거 우리 영상 있잖아요. 그거 지금 댓글이 지금 1000개가 넘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좀 설명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지금 시간? 네. 네. 저는 괜찮은데 이따가 우정센터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이거 디브레이크 쓰는 이유 쇼츠 하나 올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논란이 좀 많더라고요. 여기 나온 말들이 죽고 싶으면 앞브레이크만 쓰래요. 나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앞 먼저 잡는 게 습관이 되면 급정것이 뒤진대요.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나는 안 뒤졌는데?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앞조향을 잃으면 슬립하지 않나요? 저는 뒷불을 많이 쓰는데. 댓글에 약간 유형이 앞브레이크를 써서 앞브레이크가 락이 걸려서 미끌러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자주 경험하신 분들이 앞브레이크에 대해 앞브레이크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주행 중에 당연히 제동하고 급제동은 다르잖아요. 급하게 잡는 제동과 여유로운 제동. 그러니까 일단 영상의 내용은 여유로운 제동, 신호대기 할 때 제동을 얘기한 거고, 그때는 뭐 뒷브레이크를 쓰든 뭐 발브레이크를 쓰든 기어만 내리든 제동할 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는 일단 앞브레이크를 쓰는 사람이고, 앞브레이크에 더 편하게 좀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고, 앞브레이크를 더 쉽게 쓸 수 있고 뒷브레이크보다 앞브레이크 컨트롤이 더 쉬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내가 평생 한 18년 동안을 앞브레이크를만 썼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앞브레이크 쓴다고 내가 쉽게 죽을까요? 바이크 타는 거에 대해서는 정석과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정쌤한테 좀 물어봐서 좀 더 전문적이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들어보시면은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간 괜찮으신가요, 쌤? 이게 내가 나랑 본스터님이랑 그냥 제동할 때, 그러니까 신호대기 정지할 때 몇 킬로든 상관없어. 네. 몇 킬로든 상관없는데 빨간불이야. 제동을 해. 근데 본스터님은 앞브레이크 패드 아끼려고 뒷브레이크만 쓰고, 나는 앞브레이크만 써오던 사람이라서 앞브레이크만으로 제동을 했어. 근데 이제 거기에 달린 댓글인데, 자, 뭐 앞브레이크만 써서 뭐 잭나이프로 죽고 싶으면 앞브레이크만 쓰세요. 급정것이 죽는다, 조향 잃으면 슬립한다, 뭐 앞브레이크 사용하다 한번 날아가봐야 정신 차리지. 우리는 실제로 많이 날아가죠, 앞브레이크를 하다가. 왜냐면은 더 빠르게 랩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뭐 넘어지어서 뭐 아무튼 지금 앞브레이크를 잡으면은 꼬꾸라진다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똑같아요. 브레이크를 세게 잡으면 넘어지는 거는 오토바이를 많이 기울여서 넘어지는 것도 같은 얘기예요. 뒷브레이크도 세게 잡으면 넘어져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앞바퀴가 미끄러지는 것과 뒷바퀴가 미끄러지는 것 두 개 중에는 이제 앞바퀴 미끄러지는 게 점도율은 훨씬 높아요, 당연히. 그리고 뒷바퀴는 미끄러져도 상대적으로 제어하기가 쉽죠. 근데 이제 그런 의미로 치면은 둘 다 한계점을 넘어가면은 미끄러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게 우리가 앞브레이크를 우리가 세게 잡으면 넘어진다 그러면은 오토바이 그럼 많이 기울여도 넘어지는데 그럼 어떡하냐. 비 오면 그럼 맨날 넘어지면서 타고, 눈 오면 맨날 넘어지면서 타고. 그게 아니잖아. 조절을 하잖아. 기울기를 우리가 알차를 탄다고 도로에서 60도를 기울이면서 타는 게 아니라 5도 기울이고 10도 기울일 때도 있고, 내가 원하면 20도 30도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브레이킹도 우리가 세게 잡아가지고 내가 의도하지 않게 세게 잡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지. 앞브레이크 잡아서 무조건 넘어지는 것 같으면은 앞브레이크를 달아놓으면 안 되죠, 메이커가. 말이 안 되는 일. 그러면은 간단하게 앞바퀴를 내가 예를 들면 세게 잡아서 넘어지고, 예를 들면 뒷바퀴를 세게 잡아서 락이 걸려서 미끄러지고,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거는 초당 감속량이에요. 뒷바퀴는 락이 걸려서 미끄러지기 직전까지 밟아봤자 초당 한 10km, 15km밖에 못 줄여요. 근데 앞브레이크는 내가 미끄러지기 직전까지 잘 잡으면은 한 초당 35km에서 뭐 40km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동력을 우리가 바이크로 일으킬 수 있는 총 제동력을 보통 한 초당 40km 정도를 최대치로 보는데, 이걸 100%라고 쳤을 때 뒷브레이크는 이 양의 뭐 20%에서 30% 정도까지밖에 못 일으키는데도 이제 미끄러지냐 마냐의 기로에 쓰는 거죠. 그거보다 더 하면 이제 제동이 안 돼. 그 제동량을 앞브레이크로 하면은 쉽게 그러면 한 3분의 1, 4분의 1만 잡아도 되는 거니까, 같은 거리에 같은 제동량을 일으킨다라 그러면 앞브레이크가 훨씬 안전하죠. 같은 양을 줄이는데 뒷브레이크는 거의 미끄러지냐 마냐인데 더 이상 안 줄어. 더 밟으면은 쫙 미끄러지면서 넘어지거나 제동거리가 길어지지만, 앞브레이크는
한 3분의 1, 4분의 1만 잡으니까 그것 때문에 미끄러지는 건 잘못된 얘기죠. 그러면은 초당 한 1, 20km 줄이는 정도의 제동량이면은 폭우가 와도 그 정도는 안 미끄러져요. 근데 이제 물론 또 기울기 대비라는 게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거는 뒷바퀴든 앞바퀴든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많이 기울어 있으면 더 작은 브레이킹에도 미끄러지는 건 사실인데 결국에는 앞브레이크가 훨씬 뒷브레이크보다 적은 양의 강도로도 더 많은 양의 감속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한 건 사실이죠. 뭐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뭐 날아갔다 뭐 미끄러졌다 이거는 미숙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게임이 아니에요. 브레이크 잡자마자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건데 이건 똑같아요. 자동차도 예를 들면은 쭉 가다가 뭐 저기서 돌발 상황 나왔다고 갑자기 핸들 꺾어가지고 막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뭐 논두렁으로 떨어지고 아니면 그냥 급제동 때려가지고 미끄러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운전이 미숙하다고 얘기를 하죠. 오토바이는 이제 그게 더 중요하죠. 왜냐면은 바이크는 위협을 느끼니까 사람들이 그 순간 그걸 못 견디고 갑자기 세게 잡는데 실제로는 제동은 거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만 세게 잡아봤자 우리가 이 시간과 거리를 투자하지 않으면은 제동량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세게 잡아가지고 넘어지고 한 게 실제로 뭐 정말로 갖다 부딪히기 직전인 상황에서 세게 잡는 거 그것까진 뭐라 할 수는 없지만은 보통은 그 사람들이 꼬꾸라질 정도로 잡을 만큼이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적은 양을 잡아도 실제로는 이 거리를 지나가면서 멈출 수 있는 이 거리 감각이 있어야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냥 저기서 툭 튀어나오니까 그냥 이건 안 돼요 팍 잡고 넘어졌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한 3분의 1, 4분의 1만 잡아도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결국엔 그 앞까지 멈출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훈련이 충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세게 잡아서 넘어지는 것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ABS라는 것도 존재하고 그러면은 ABS가 정말로 그걸 안 넘어지게 해주면은 만능일 것 같지만은 ABS가 작동하면 또 제동거리는 길어집니다. 왜? 미끄러지는 걸 풀어지는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라이더가 그거를 잘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비유를 드리자면 내가 앞브레이크를 잡아서 뒷바퀴가 들리고 뭐 뒤집어지고 사고가 났다 그래서 뒷브레이크를 쓴다 이 얘기는 예를 들면 내가 밥을 먹는데 맨날 쇠 숟가락으로 먹다가 갑자기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바꿨더니 이게 가벼워가지고 막 내 얼굴을 막 때려 그러면은 여기다가 무게추 달고 하거나 뭐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이거를 거기에 맞춰서 그냥 자연스럽게 뭐 목적을 이뤄내야 되는 것처럼 그럼 브레이크가 잘 듣는 사람은 잡는 족족 뒤집어지면은 오토바이 그 위험해서 타라고 그렇게 만들 리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동차 타면서도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보조석에 놔둔 핸드폰이 막 앞으로 날아가고 막 물건이 날아다니고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은 우리는 운전이 아주 미숙하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적정한 제동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차 안에 있는 물건들이 날아다니지 않고 우리가 탈 수 있는 건데 오토바이가 내가 갑자기 급브레이크에서 뒤집어졌다 그거는 자동차로 치면 그냥 끝까지 다 밟은 거랑 같은 얘기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돌발 상황에서 그럼 앞브레이크를 잡아서 뒤집어서 넘어졌어. 그럼 만약에 그거를 뒷브레이크를 밟아서 해결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그게 멈춰지냐? 안 됩니다. 그거 제동거리 최소 3배에서 4배 더 길어집니다. 갖다 박아서 사고 날 거냐 꼬꾸라져서 사고 날 거냐 둘 다 안 맞는 얘기예요. 둘 다 해낼 수 있어야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브레이크를 뒷브레이크보다 더 작은 수준으로 조절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줘. 전체적으로 맞는 내용인지. 자동차가 무게중심이 지극히 앞으로 쏠려있어 이라고 상황을 계산할 때 앞브레이크 문제다. 이것도 잘못 얘기해요. 자동차가 무게중심이 앞으로 지극히 쏠려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럼 뭐 덤프트럭들 짐 실으면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맞는 얘기고 다 설계 방침이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앞뒤로 5대5로 만드는 차도 있고 일부러 후륜 같은 경우는 뒤쪽에 무게를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앞이 무거운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부러 앞을 무겁게 만들지는 않아요. 잘. 왜냐면은 제동을 했을 때 앞으로 쏠림이 더 극대화돼서 프론트 하중이 너무 과중이 돼서 미끄러지기 때문에 보통 무게비는 5대5나 좀 더 뒤로 가요. 근데 바이크는 5대5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뒷바퀴로 무게가 갑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차가 무게중심 지극히 앞으로 쏠려 이거 앞사바리가 뒤에다가 아무런 트레일러를 안 달면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보편적으로는 아예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게비를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만들지 않고요. 보통은 무게비가 조금 뒤로 가 있는 편이고요. 자, 뒷브레이크 앞브레이크 따로 있는 이유는 뒷브레이크는 감속이라고 그러고 감쇄력이라고 썼는데 자, 앞브레이크는 제동력. 자, 감속과 제동을 엄밀하게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감속은 속도의 줄어듦 그럼 우리가 디셀레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제동은 그 감속을 일으키는 행위 그래서 브레이킹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두 가지 다 같은 일을 하죠. 디셀레레이션 속도가 변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동과 감속은 사실 같은 얘기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감속이 이루어졌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브레이크를 잡아서 감속이 이루어진 거는 제동을 이용한 감속인데 예를 들면 내가 달리다가 엔진이 빡이 나가지고 내가 브레이크를 안 걸었는데도 엔진이 멈춰가지고 감속이 일어난 걸 우리가 브레이킹이라고 하진 않죠.
그럼 그거는 이제 어떤 다른 문제에 의한 감속이 된 거지. 결국 둘 다 결과는 감속이라는 같은 결과죠. 그래서 제동과 감속을 따로 분리하는 얘기는 좀 잘못된 얘기예요. 왜? 오토바이 탈 때 브레이크 안 잡고 발로 막 바닥을 지지면서 멈추는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속은 브레이킹을 포함합니다. 엑셀을 닫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제동과 감속은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감쇄력이라고 얘기한 거는 아예 이거는 좀 의미가 달라요. 감쇄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줄어들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스펜션에 대해서 항상 감쇄력이라고 얘기해요. 신장 감쇄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뭐 컴프레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감쇄력이라는 거는 스프링이 약할수록 같은 브레이킹 하중에 더 많이 눌릴 것이고 스프링이 강할수록 같은 브레이킹 하중에 더 적게 눌리는 이거를 우리가 감쇄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동에서 감쇄력을 우리가 뭐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단순하게 감쇄력을 얘기하는 건 좀 안 맞는 얘기고 특히 뒷브레이크의 감쇄력은 더 좀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뒷브레이크를 통해서 뒷서스펜션을 주저앉히는 감쇄력을 얘기하는 거면 어떤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앞브레이크는 제동력으로 쓰이는 거 그러면은 감속과 제동은 같은 의미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감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감속량이 조절을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브레이크로 해도 뒷브레이크만큼의 미세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기초죠. 손으로 하는 일이 더 쉽고. 근데 우리가 이제 미숙해서 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연습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뒷브레이크 우리가 보통 한 초당 한 5km에서 10km 내외의 감속량 1초에 뭐 작게는 1, 2km를 줄이고 1초에 뭐 4, 5km를 줄이고 1초에 뭐 10km를 줄이고 이 정도의 미세 감속을 할 때는 뒷브레이크가 상당히 편합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레이싱 바이크도 보면 뒷브레이크 디스크가 엄청 작고 브레이크도 좀 잘 안 듣게 만들어놔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밟는 힘이 세기 때문에 이걸 잘 듣게 만들면은 너무 쉽게 한계점을 넘어서 잠겨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브레이킹이 잘 안 들면 너무 세게 밟아서 뒷바퀴가 잠기가 자꾸 ABS가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옛날에 없었을 때는 그걸 사람이 잘 조절을 했어야 됐죠. 작은 양의 속도 변화는 뒷브레이크로 많이 일으키고 또 이게 저속에서 중요한 이유는 고속에서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고 시간과 거리가 더 깁니다. 브레이크를 잡고 쭉 이 제동하는 거리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일정하게 앞으로 눌려있는 상태 이것도 이제 감쇄의 일종인데 바이크가 브레이킹을 잡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주저앉아 있는 상태가 바이크의 안정성을 좀 띄게 만들어놔요. 왜냐면은 감속 시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무게비가 뒤쪽으로 좀 편중돼 있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하지 않은 상태는 언밸런스예요. 앞은 가볍고 뒤는 너무 무거운 상태라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기울었을 때도 뒤는 너무 과중, 앞은 너무 하중 부족 상태라서 밸런스가 좀 안 맞아요. 그렇게 만든 이유는 브레이킹을 했을 때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브레이킹 했을 때 앞으로 무게가 쏠리면서 어느 정도 두 바퀴가 비슷한 하중을 버티는 일을 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적정한 브레이킹을 했을 때 바이크 안정성을 떼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잡고 그 브레이킹으로 유지가 돼서 계속 그 쏠림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가는 상태는 상당히 안정적이죠. 그걸 이용해서 코너링에서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바이크를 방향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건데 저속에서는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너무 저속은 좀만 줄이면 금세 시동이 꺼지는 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브레이킹을 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바이크처럼 이 텔레스코픽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는 바이크들은 브레이크 잡으면 쏠렸다가 놓으면 올라오고 잡으면 쏠리고 땡기면 또 올라오고 더 땡기면 더 올라오고 이런 것들의 앞뒤 움직임이 많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속에서는 그 균형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타기가 어려워요. 움직임이 너무 심하니까 울컥임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펠레레바라든가 이렇게 앞이 뒤 스윙암이랑 비슷한 구조로 움직이는 바이크들이 타기가 편해서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거의 없어요. 한 1, 2%도 안 돼요. 뭐 BMW GS 1300 이런 게 그런 계열인데 그런 것들은 브레이킹 잡았을 때 앞으로 이런 쏠림이 없고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브레이킹 안정성을 많이 느끼죠.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바이크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의 그런 기종 몇 기종이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이런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그런 앞 밑으로 가라앉는 거에 비해 불리함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은 그런 거에 비해서 또 이런 그런 스윙암 구조의 펠레레바가 얻는 득이 또 작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더가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굳이 펠레레바 방식보다 텔레스코픽 방식을 거의 대부분 쓰는 거예요. 왜? 이런 움직임은 라이더가 제어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저속에서 당겼다 이랬다 하면 울컥 당기면 닫으면 울컥 막 이러면서 이게 기울어 있으면 막 말을 타는 것처럼 막 되는 거예요. 그걸 미세 조절을 못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건데 이걸 뒷브레이크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뒷브레이크도 감소에 걸리면 앞으로 주저앉지만은 상대적으로 뒷브레이크는 뒤가 앞으로 가는 거를 뒤에서 느려지면서 잡아 당기기 때문에 스윙하면 이렇게 주저앉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 앞으로 꼬꾸라짐이 좀 적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속에서 특히 막 우리가 저속 짐카나라든가 트라이얼 뭐 엔디로 바이크들 그러면 저속에서 하는 일들을 많이 할 때 뒷브레이크 영역이 엄청 커요. 바이크의 균형을 잘 잃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뒷브레이크로 조절할 수도 있고 또 당겼다 열었다는 결국에는 왔다 갔다를 만들기 때문에 뒷브레이크를 우리가 엑셀을 살짝 당겨서 유지시켜 놓고 이걸 닫는 게 아니라 뒷브레이크로 그 엑셀량을 조절하는 용도로 많이 써요. 그래서 실제로 엔듀로 트라이얼에서는 엑셀을 당겨 놓고 뒷브레이크를 하는 이 브레이킹 오버랩을 엄청 많이 쓰고요. 레이싱에서도 엄청 많이 씁니다. 그래서 뒷브레이크를 제동 감속으로 쓴다기보다는 스로틀을 미세하게 줄였다 늘렸다 하는 용도로 당겨놓고 뒷브레이크로 양을 조절하는 용도로 그래서 제2의 스로틀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레이싱에서 코너링을 하면서 쭉 가속하면서 나아가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궤적이 벗어나는 궤적이면은 닫으면은 일단 손해가 크고 갑자기 감속을 일으키면 손해가 크고 또 하나는 닫으면은 많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균형의 변화는 불안정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닫지 않으면서도 미세하게 조절하기 어려우니까 얘를 당겨놓고 뒷브레이크로 이 가속량을 조절하는 용도로 많이 쓰죠. 그걸 이제 전자식으로 하는 게 트랙션 컨트롤이에요. 당기고 있어도 미끄러지는 순간 엑셀을 닫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탁탁탁탁 끊어줌으로써 뒷브레이크 엑셀을 당긴 상태에서 뒷브레이크를 조절하는 것 같은 효과를 트랙션 컨트롤이 이제 하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손으로도 할 수 있지만 손으로 미세하게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아주 작은 막 2000, 3000 rpm대 영역은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뒷브레이크를 겹쳐서 오버랩해서 쓰는 경우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뒷브레이크의 영역이 지금 아까 보던 게 뭐야? 뒷브레이크의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저속에서의 울컥임을 줄이고 그리고 스로틀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영역을 뒷브레이크로 좀 포괄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엑셀 닫으면서 뒷브레이크로 미세하게 감속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 엑셀을 유지한 상태에서 뒷브레이크로 가감량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은 저속에서 균형을 잃지 않게 하지만 고속에서는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면은 바이크 자체가 무게중심 자체가 뒤로 가 있어서 뒤로 편중돼 있는 무게비이기 때문에 프론트가 불안정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뒤에 태운다거나 뒤에 탑박스 달고서 엑셀 당기면서 가면 막 핸들이 가벼워지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대신에 감속할 때 우리가 더 중요한 일을 할 때 안정성을 띠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브레이킹을 뒷브레이크 수준으로 쓸 수가 있어요. 당연히 앞브레이크를 뒷브레이크보다 더 미세한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손으로 하는 일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브레이크 뒷브레이크를 예를 들면은 초당 10kg를 줄이는 일을 뒷브레이크로 할 수도 있고요. 초당 10kg를 줄이는 일을 앞브레이크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내가 10kg 줄이는 일 중에 5kg를 앞브레이크 줄이고 5kg를 뒷브레이크로 줄이는 일을 나눠서 할 수도 있죠. 이런 일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앞브레이크로 줄이는 일 플러스 뒷바퀴로 줄이는 일을 뒷브레이크 대신에 변속으로 할 수도 있죠. 왜? 기어를 내려서 바퀴가 적게 구르는 효과가 뒷브레이크를 밟는 효과랑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뒷바퀴의 속도의 줄어듦은 뒷브레이크 제동과 변속 두 가지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고 같이 써도 돼요. 근데 굳이 같이 잘 안 쓰죠. 왜냐면 굳이 겹쳐서 사용하기에는 우리가 더 좀 어려움이 있고 내가 속도가 변함에 따라서 변속을 잘 해낼 수 있으면 굳이 뒷브레이크를 안 써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오히려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뒷브레이크는 우리가 내가 사람이 조금 강도가 세지면은 잠겨서 거기서 내가 브레이킹을 미세하게 조절해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만 해도 또 풀려버리고 좀만 세게 하면 잠겨버리고 하지만 엔진 브레이크는 내가 과하게 걸려도 이게 클러치 미끄러짐이 좀 더 과해지면 클러치 미끄러짐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도 속도가 떨어지면서 점점 백토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끄러짐을 다시 회복을 잘 하죠. 잘 미끄러지지 않고. 그래서 레이싱에서도 그런 뒷브레이크의 용도 대신에 엔진 브레이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뒷브레이크를 잘 안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풀브레이킹을 했을 때 몸이 앞으로 안 쏠려 엉덩이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게 느껴짐. 이건 관성의 법칙을 위배하는 얘기입니다. 감속은 앞으로 쏠립니다. 이거는 없애면은 이거는 지구가 아닌 거예요. 지구가 아니어도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관성은 앞으로 쏠리죠. 근데 엉덩이가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걸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내가 브레이킹을 하면서 뒷브레이크나 기어 변속량을 적절하게 잘해주면은 뒤도 줄어들면서 주저앉고 앞도 쏠리고 이게 좀 분산이 되는 건데 이거를 앞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뒤가 쑥 내려앉는 건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뭐 기계적으로 뭔가 특별한 뭐 튜닝 말도 안 되는 튜닝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이거는 우리가 앞브레이크와 뒷브레이크를 잘 썼을 때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당연히 뒷브레이크와 앞브레이크를 같이 쓰는 게 잘 쓰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앞브레이크를 많이 교육시키고 연습시키는 이유는 첫 번째는 뒷브레이크로 아까 얘기했듯이 제동량의 한계가 너무 낮다라는 거. 꼭 멈춰야 되는데 그 이상은 제동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앞브레이크가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돌발 상황 대응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앞브레이크가 강해지면은 결국에는 뒷바퀴가 들립니다. 이 바이크는 이 법칙을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초당 40km라는 제동의 한계점이 존재를 해요. 모토GP 머신을 가져와도 그 이상이 안 돼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드래그 머신처럼 만들면 그럼 이렇게 길게 만들면 뒷바퀴가 들 들리니까 제동이 더 잘 되지 않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이 관성력이라는 거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결국에는 바퀴가 버틸 수 있는 하중값. 그럼 뭐 앞바퀴 2개 달으면 해결돼요. 앞바퀴 2개 달면 당연히 그 뒤에도 더 무게권. 그럼 이제 자동차가 되는 거죠 그때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두 바퀴는 감속량의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앞브레이크든 뒷브레이크든 뭐든 간에 세게 잡다 보면은 무게가 앞으로 이동을 해서 뒷바퀴가 바닥을 누르는 이 수직 하중이 줄어들어요. 뒷브레이크만 하면은 그게 확실히 덜하긴 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동량이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약간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대걸레로 닦을 때 앞으로 이렇게 밀어서 닦는 거는 하중을 줘서 잘 닦을 수 있지만은 이게 뒤로 끌면서 가는 거는 바닥을 누르는 힘이 없어서 잘 안 닦이는 것처럼 뒷브레이크 제동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끌고 가는 힘은 암만 제동을 많이 걸어도 결국에는 끌려갑니다. 제동이 안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돌발 상황이든 어찌됐건 감속을 많이 일으켜야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앞브레이크를 써야지만 그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앞브레이크가 강해지다 보면은 뒷바퀴 앞으로 무게가 다 이동하면서 뒷바퀴가 바닥을 누르는 수직 하중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보통 1초에 30km에서 35km 정도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초당 35km씩 줄어드는 정도의 감속을 일으키면은 뒷바퀴가 바닥을 누르는 하중이 0km가 돼요. 그래서 그때 선수들이 이게 뒷바퀴 이렇게 통통통통 떠가 이게 더 들리면 이제 그때는 오히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동에 문제가 생기고 이 최대 내가 줄일 수 있는 그 감속량을 끌어냈을 때 이제 뒷바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 없는데 그때 뒷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은 잠겨요. 그래서 우리가 앞브레이크를 세게 잡기 전에 충분히 밟았을 때 예를 들면 초당 10km, 15km를 줄이는 일을 하는데 이때 나는 잘 줄어요. 근데 더 줄여야 돼. 그럼 더 이상 안 줄어. 앞브레이크를 잡아요. 앞브레이크가 점점 세지면은 나는 뒷브레이크 양을 똑같이 밟고 있는데 뒷바퀴가 잠기기 시작을 해요. 왜? 뒤가 쉽게 가면은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눈으로 이렇게 뜨지 않아도 무게가 이동하면서 바닥을 누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잠겨요. 그래서 레이싱에서는 선수들이 영상을 한번 첨부해 볼게요. 쫙 가다가 그 사람들이 안정성, 그리고 제동 거리, 제동 시간, 제동 효율 이 모든 걸 다 따지면서 타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일을 선택하면 경쟁이 안 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해야죠. 그런 일들을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빠르게 가서 정말 급제동을 일으킬 때 보면은 뒷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습니다. 이 영상 첨부해 드릴게요. 쭉 가다가 그냥 루시레그 발 내리면서 그냥 앞브레이크를 잡아버려요. 뒷브레이크에 발도 안 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어차피 뒷브레이크를 밟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어차피 뒷바퀴는 하중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어설프게 뒷바퀴를 잡고 있어서 잠기면은 제동거리는 더 길어져요. 우리가 어차피 강한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뒷브레이크가 소용이 없어지는 상황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뒷브레이크를 쓰지 말아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내가 브레이킹이 90%, 80%, 70% 이렇게 100%가 아닌 영역을 쓰면 뒷브레이크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근데 제동 강도가 점점 강해지면 강할수록 뒷브레이크는 갖다 대기만 해도 잠기는 현상이 생겨서 제동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냥 브레이크 발도 안 대고 그냥 브레이크를 잡아요. 근데 안 쓰냐? 씁니다. 자, 그 일을 변속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변속을 하면서 뒷바퀴가 느려지는 효과를 주면서 감속량을 최대로 이끌어내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결국엔 써요. 결국 내가 원하는 이 코너 속도의 단수까지 다 떨어져서 RPM이 다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엔진 브레이크의 감속량이 적어요. 그때 뒷브레이크를 다시 써요. 그때부터는 뒷바퀴 감속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브레이킹을 하면서 쭉 줄이다가 코너로 점점 기울여 가면은 앞브레이크의 양을 점점 풀어가면서 기울여 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쏠림이 점점 다시 뒤로 회복이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또 뒷브레이크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의 변화의 역할이라든가 어떤 내가 기울임의 변화라든가 감속 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양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조절이 돼요. 그래서 앞브레이크가 강하면 강할수록 뒷브레이크는 거의 쓰지 않는 상태가 되고 대신에 앞브레이크가 약해지면 약할수록 뒷브레이크 강도를 늘릴 수 있고 하지만은 뒷브레이크는 이 이상 감속량은 올라갈 수는 없어요. 대신에 앞브레이크는 이거보다 더 밑에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둘 다 아주 잘 써야 되는 거고 대신에 전반적인 속도의 변화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앞브레이크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그것뿐이냐? 아닙니다. 또 선수들 이따 영상 첨부한 걸 보시면은 브레이크를 쭉 하고 돌다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뒷브레이크를 다시 쓰고요. 그 다음에 가속을 할 때 뒷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뒷브레이크를 써요. 그때 이 가속의 컨트롤, 그 모토GP 머신들 막 좋은 트랙션 컨트롤로 달려 있어서 뭐 선수들이 그냥 땡기면 갈 것 같아. 안 그렇습니다. 걔네도 하이사에 다 납니다.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이 이 컨트롤이 엄청 중요했고요. 그거를 뒷브레이크로 이 미세 조절을 하는 거예요. 왜? 이들도 트랙션 컨트롤이 개입되면은 차가 안 나가고 느려지고 또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엑셀을 내가 툭 여는 게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뒷브레이크를 밟아놓고 열면은 뒷바퀴 구동력을 내가 이 압력으로 억제를 하기 때문에 내가 아주 미세하게 스로틀을 당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뒷브레이크로 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제 뒷브레이크를 많이 쓰죠. 그래서 뒷브레이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희 특히 레이싱에서는 슈퍼바이크로 가면 갈수록 뒷브레이크를 엄청 많이 쓰고, 저희가 여기서 교육할 때도 뒷브레이크 교육 비중이 거의 50%가 넘어가요.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근데 속도를 줄이는 용도로는 잘 안 쓴다는 거죠. 자, 그럼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앞이 더 제동성이 좋은 브레이크를 쓰는 이유는 제동에서 무게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접지나 완벽한 제동을 하기 위함이지 감속할 위함이 아니에요. 자, 제동과 감속은 같은 얘기인데 이거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자, 완벽한 제동을 하기 위함이지 감속을 하기 위함이 아님. 제동은 감속이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 그냥 아예 안 맞는 얘기입니다. 제동은 감속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감속, 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함으로써 앞브레이크를 쓰는 거고, 그 속도를 더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이 떨어뜨리는 일을 앞브레이크가 하고, 같은 시간 안에 더 적게 떨어지는 대신에 과하게 안 떨어지게 하는 일을 뒷브레이크가 한다. 그래서 이 영역대가 좀 많이 나뉘어 있다. 그래서 뒷브레이크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제동 강도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제동 강도로 얘기하면 안 되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초당 감속량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초에 10km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일을 한다. 그러면 뒷브레이크가 편하고요. 1초에 20km, 10km 이상, 15km, 20km, 30km, 40km까지 이렇게 더 많은 양을 초당 떨어뜨리는 일을 한다. 그럼 앞브레이크가 절대적이 돼요. 뒷브레이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자, 좀 안 맞는 얘기다. 대신에 제동에서 앞으로 무게가 쏠리면은 실제로 접지성 안정성이 좋아집니다. 설계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무게비가 뒤로 가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지만 브레이크를 잡아서 무게가 앞으로 쏠리면서부터 바이크가 정상적인 지오메트리를 갖게 하고요. 그때 서스펜션도 주저앉음으로써 이 길었던 요 움직임, 요게 짧아지면서 이 요철을 만나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 노면을 추종하는 이 반응이 빨라져요. 근데 우리가 브레이크를 안 하고 있으면은 이 서스펜션이 다 늘어나 있는 상태, 그럼 이 트래블이 길다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요철을 만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출렁임이 굉장히 심해요. 바닥을 받쳐주는 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 시간도 너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출렁출렁 하게 되는데, 우리가 브레이킹을 적당량 잡고서 주저앉아 있으면 이게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가고, 요철을 만났다 내려가고, 이게 빨라가지고 코너에서 프론트 접지력이 아주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코너링에서도 브레이킹을 아예 딱 놓고 도는 사람들은 프론트가 되게 쉽게 언더스티어가 잘 나요. 털털털털 하면서 좀만 기울여도 많이 미끄러져요. 근데 선수들이 많이 기울여도 안정적으로 도는 이유는 프론트 브레이킹에 의해서 프론트가 계속 약간 눌려있는 이 피칭이라는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많이 기울여도 잘 안 미끄러져요. 그 도로에서 타시는 분들도 보면은 뒷타이어는 끝날을 쓰는데 앞타이어 보면 1cm가 넘게 남아요. 이거 못 써요, 그 사람들. 왜냐면은 브레이킹을 놓은 사람은 그 영역을 넘어가면 프론트가 미끄러져요. 프론트가 이게 다다다다다 하면서 언더스티어가 납니다. 근데 선수들은 그걸 끝까지 다 쓰죠. 왜? 브레이킹으로 앞에가 눌려있는 무게비가 앞으로 이동한 그 상태에서 계속 기울임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영역까지 넘어가도 얘가 버티는 상태가 되고, 타이어도 이게 어느 정도 하중으로 찌부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찰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얘가 하나의 서스펜션이 더 돼요.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이 요철도 같이 상쇄를 시켜주죠. 서스펜션이 2개가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바이크가 타이어 마찰 면적도 늘어나고, 이 복원력과 이 그러니까 감쇄와 신장을 반복하면서 접지력을 유지해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브레이크 잡고 뭐 기울이면 넘어지는 거 아니냐?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기울임 대비 브레이킹이 넘지 않게끔 조절하는 게 라이더가 할 일이죠. 비 오면은 브레이크 잡으면 다 넘어져야죠. 근데 안 넘어지고 타는 거. 자, 기울이면 다 넘어져야죠. 안 넘어지고 타잖아요. 그럼 기울기 대비 브레이킹량을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코너링에서도 브레이킹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고, 그걸 미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앞도 뒤도 다 있지만은 앞이 더 그 바이크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좋은 효과를 준다. 왜? 자, 무게비가
뒤로 가 있는 바이크를 뒷브레이크를 잡게 되면은 뒤가 먼저 주저앉는 효과가 생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일만 하면은 더 극심하게 프론트는 가벼워지는 현상이 생겨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같이 써야 되는 거죠. 일단 앞이 좀 주저앉아 줘야 되고 거기에 뒷브레이크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성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뒤에 얘기는 뺄게요. 뭐 서킷 다닌다고 모든 게 정답, 뭐 정답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은 효율적인 일을 하지 못하면 서킷에서는 느려요. 빠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서 오래 타신 분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트랙을 탔을 때는 나는 한계점이지만은 빨리 갈 수 없는 상태를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러면은 트랙이 빨리 가는 것만 연구하냐? 그게 아니에요. 효율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효율적으로 타면 평상시에 같은 속도면 더 적은 한계점, 브레이킹도 더 살살하고 더 적게 기울이고 덜 줄이고도 갈 수 있는 효율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안전하게 탈 수도 있고요. 남은 한계점만큼 더 쓰면 빨라지는 게 트랙에서 레이싱이 되는 거죠. 우리는 좋은 효율. 그러면은 그 효율을 이해하려면은 앞브레이크의 역할과 사용 범위, 뒷브레이크의 역할 사용 범위, 뭐 그거에 대비 가감속 기울임에 대한 조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길, 정해진 길을 어떻게 어떤 공간을 활용하고 어떻게 경로를 활용하는지에 따라 효율을 가지고서 나는 같은 상황이면 더 한계점을 덜 쓰는 일을 배우다 보면은 내가 의도해서 더 한계점을 쓰면은 이제 랩타임이 빨라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너무 좀 단편적인 얘기를 가지고서 이건 너무 사실은 좀 이건 너무 비난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좀 안 맞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뭐 서킷 잘 타는 애들이 서킷만 잘 타지 공도에서 그냥 잼병, 이것도 너무 일반화의 오류죠. 이거 말이. 그렇다고 뭐 서킷 잘 타면 서킷을 타는 사람이 공도도 잘 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얘기한 건 서킷을 잘 타는, 즉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로 이런 법칙들을 다 이해하고 정말로 효율적으로 타서 이 서킷에서 레코드에 근접한 랩타임을 가진 사람들은 바이크를 아주 효율적으로 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도로에 나가서는 간단하게 이런 일들이 생겨요. 안 기울였는데 빨라. 저 사람은 안 기울이고 갔는데 나는 저 사람이랑 같이 갔다가 뭐 밀려나가. 이런 현상들을 많이 사람들이 경험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효율적인 주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 너무 이런 한 가지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뒷브레이크를 먼저 쓴다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있거든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브레이크를 먼저 쓰면은 뒤가 순간적으로 주저앉아요. 근데 그것만 해서만 안 돼요. 뒷브레이크를 쓰고 앞브레이크를 쓰면은 뒤가 주저앉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무게를 이동하는 게 이제 프론트가 급격하게 주저앉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주저앉히고 제동을 한다는 느낌이죠. 말하기 쉽게 하자면. 그러면은 실제로 안정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우리가 적정한 감속을 할 때 얘기해요. 우리가 한계점을 넘나드는 감속,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면 무조건 뒤집으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진짜 앞브레이크 달아놓으면 안 되죠. 자, 그게 아니라 뒤가 스윙함이 쭉 뒷바퀴가 못 따라오니까 이게 당겨지면서 뒤가 쭉 주저앉으면서 낮아지면서 앞브레이크 하면은 안정성은 생긴다. 하지만 그냥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좀 편안하고 안정적인 거를 추구할 때만의 얘기고, 이게 우리가 결국에는 급제동으로 가는 순간에는 뒤를 주저앉고 앞브레이크를 잡아도 결국에는 뒤는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좋은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들이 컨트롤이 내 맘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를 받고 앞을 잡는다? 이거는 뭐 우리가 적정한 상황에서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탈 때는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정말로 제 감속 양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뒤 밟고 앞 가는 사이에 10m, 20m 지나가 버리면 제동거리가 벌써 지나간 거잖아요. 그 사이에 그냥 차라리 앞을 먼저 신속하게 잡는 게 오히려 더 적게 브레이크를 잡고도 멈출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제동 거리를 더 우리가 길게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뒤 밟고 앞 하는 순간 10m 간 거를 앞만 잡아서 10m 미리 잡았으면은 훨씬 더 안정적인 제동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뒤 잡고 앞 잡는 것도 아까 이제 레이싱 한번 영상 또 첨부해 볼게요. 이렇게 급격한 제동으로 해서 막 뒷바퀴가 들릴 정도로 잡는 사람조차도 바로 앞부터 잡는다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에는 뒷바퀴가 역할을 못하는 상황으로 순식간에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계점으로 하지 않으면은 좋은 방법입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런 식으로 저희도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죠. 자, 근데
이게 왜 마치 뒤 잡고 앞 잡는 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면 이 선수들은 바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할 리는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뒤 잡고 앞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퍼진 이유는 제가 리플에도 달았는데 그 선수들이 레이싱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여기 코너를 탈출해서 가속을 해서 앞바퀴가 들렸어요. 앞바퀴가 싹 떠 있어요. 이 상태로 쭉 가다가 바로 그 다음 코너가 바로 앞에 있어요. 이 코너랑 코너 거리가 짧은 거죠. 그럼 앞바퀴가 들려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앞브레이크를 잡으면은 공중에서 앞바퀴가 잠겨요. 그러면서 바닥에 떨어지면 그대로 프론트 락으로 넘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그런 복합 코너에서 그런 류의 프론트 락 사고가 많아요. 레이싱에서. 너무 갑자기 제동을 해서 랩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닫고 앞바퀴가 떨어지고 브레이킹을 잡아야 되는데 그 턴도 그들한테는 초에 대한 그 로스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엑셀을 닫은가 동시에 뒷브레이크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바퀴가 떨어져요. 바닥으로. 그래서 우리가 윌리할 때 쭉 넘어가는 거 닫으면은 팍 떨어지지만은 이 상태에서 뒷브레이크를 싹 하면은 우리가 이 감속량을 조절해가지고 이 앞바퀴를 떨어지고 들리고 하는 걸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당기고 쭉 넘어가서 앞브레이크를 그냥 무작정 잡았다가 내가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앞브레이크 잡으면 바로 미끄러지니까 내가 여기에서 뒷브레이크를 잡아서 주저앉는 순간 앞브레이크를 잡는다라는 그 루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닫으면서 뒤앞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뒷브레이크는 싹 떼죠. 앞브레이크가 강해지니까. 근데 그거를 항상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건 좀 잘못된 얘기예요. 그런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에서 앞바퀴가 들린 상태에서 갑자기 여기서 풀브레이킹을 찍어서 멈춰야지만 뭐 돌발 상황이 제어되는 상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보통은. 그러면은 굳이 그 시간에 쏟아서 제동 공백을 늘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닫으면서 뭐 아주 잘하면 되겠죠. 따닥 하고 앞브레이크가 진짜 세지면 싹 뒷브레이크 풀고 이런 일을 잘하면 좋은데 참 마음처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브레이크가 좀 뭐 꼬꼬라지고 뭐 넘어져봐야 정신차려 이런 분들이 과연 이 컨트롤 할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분들은 앞브레이크 기초 과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게 잡아서 넘어진다 그러면 이 손에 장애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은 그건 오토바이 너무 미숙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브레이크로 뒷브레이크의 영역대 안에서 뒷브레이크 영역을 벗어나는 앞브레이크 영역까지 이걸 내 맘대로 조절하는 거고 강도만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거리를 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초당 10km 줄어들게끔 잡아도 10초를 투자하면 100km를 줄이는 거예요. 자, 내가 초당 50km를 줄이게 하면 2초만 투자하면 100km를 줄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거리와 시간을 투자하는 거지 잡는 순간의 강도를 가지고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꼬꾸라짐 사고가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파생되는데 자, 그냥 단 한가지예요. 감속은 감속입니다. 속도를 줄이는 행위예요. 거기에서 앞과 뒤가 뭐 얘는 좋고 얘는 나쁘고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아요. 바이크 만드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다 과학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골고루 쓸 수 있어야 되고 대신에 상식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일을 우리가 많이 줄이게 하기 위해서 앞쪽이 더 큰 게 달려있고 안정적인 게 달려있고 쇼바도 더 감속을 생각해서 쇼바 프론트 서스펜션 같은 것들이 다 설계가 되고 하는 것처럼 뒤도 또 그런 역할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같이 쓰건 뭐 앞을 내가 살살 잡고 뒤도 같이 살살 잡건 뭐 앞을 세게 잡고 뒤를 살살 잡건 뭐 앞을 세게 잡고 감속을 하던 엑셀을 뒷브레이크로 컨트롤하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양한 속도 영역에서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어야지만 안전하게 타실 수 있고요. 어떤 한 가지 법칙 무조건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거는 좀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앞브레이크를 잡아서 넘어진다는 건 그 사람이 미숙하다. 컴퓨터 게임처럼 생각하는 거죠. 멈춰야지 딱 그러면 멈추지 않아요. 거리를 이동해야지 멈춥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확 110%를 잡아서 넘어질 거를 실제로는 50%만 잡고 내가 이 돌발 상황이라고 느꼈던 이 거리를 지나가 보면 사실은 멈추고도 남는 상황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지오 매트 이상 리어 브레이크가 먼저고 대부분 선수들 리어 브레이크 먼저 사용합니다. 여성분 설계상 절대 아님. 가속 시 프론트 가볍기 때문에 제동 시 뒷브레이크, 리어 브레이크 하중 이동. 앞브레이크 잡는 게 정석입니다. 독일의 선수 생활만 10년 했고요. 지금 한국에서 미키노. 자, 뭐 일단 요 내용 일단 뺄게요. 뭐 독일의 선수 생활 이건 일단 빼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수 생활이라 그러면 선수 생활 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라는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뭐 그 사람이 개인이 그냥 시합을 꼈다라는 거는 뭐 맞을 수 있는데 이건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일단 요 얘기는 뺄게요. 자, 리어를 잡고 앞브레이크 잡는 게 정석이다. 자, 그러면 오토바이 써놔야죠. 자, 오토바이 기름 탱크에 옥탄카 90 이상 넣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꼭 앞을 먼저 잡고 뒤를 먼저 잡으세요라고 써놔야죠. 그렇게 그게 정석이라면, 이게 중요하다면. 그럼 만약에 그게 정말로 그렇게 안 하면은 바이크 제동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모든 브레이크는 하나로 통일을 해야 돼요. 이것만 잡으면은 뒤가 딱 일정량 잡히고 앞이 잡히게끔 설계를 하는 거 아주 쉬워요. 굉장히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만들죠. 왜? 연동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좀 낮춰서 얘기하자면 초보자 타는 바이크들 연동이 많아요. 쉽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능숙한 사람들이 타는 바이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 영역이 우리가 쓰는 영역이 계속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속도 영역에 따라 감속 시간당 감속 영역에 따라 움직임을 조절하는 영역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얘기한 내용이랑 똑같죠. 자, 가속 시 프론트가 가겠기 때문에 첫 브레이크는 리어로 하중을 앞으로 준 뒤 앞브레이크를 잡는다. 자, 앞으로 주는 거는 뒤를 잡든 앞을 잡든 엑셀을 잡든 앞으로 이동합니다. 이건 관성의 법칙이에요. 없앨 수가 없어요. 자, 이분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고. 자,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 아까 얘기했듯이 뒤를 잡고 앞을 잡는다. 뒤가 주저앉으면서 앞을 잡으면 뒷바퀴 들림이 좀 덜해진다라는 그게 있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미미해가지고 레이싱에서도 잘 안 해요. 자, 근데 이거 얘기도 아까 얘기랑 똑같아요. 앞이 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맞죠. 앞이 떠 있는 상황에서는 앞 브레이크는 앞바퀴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공중에서 멈춰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동할 수 있는 장치가 앞이 떠 있을 땐 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뒤를 잡아서 앞이 떨어지면 그때 앞브레이크를 잡는 루틴이 우리가 레이싱에서 이 복합 코너에서 앞바퀴가 들리면, 근데 앞바퀴 안 들리면 안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앞바퀴가 들려 있는 상태에서 이 코너 진입을 앞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때 뒤앞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선 맞지만은 이게 마치 요거 하나로 전부 다 이렇게 한다, 안 그래요. 그럼 지금 제가 띄워드린 영상의 선수들은 다 WSBK, WSBK, 모토GP 그 전에 스톡 레이싱 다 거쳤던, 일반 바이크부터 GP 머신까지 다 거쳤던 사람들인데 얘네들은 바보라서 안만 잡지 않겠죠. 자, 얘네들도 앞바퀴가 떠 있는 상태에서는 뒤를 먼저 잡고 떨어뜨릴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엑셀을 닫는 순간 앞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많이 떠 있을 때, 이렇게 떠 있을 때, 그럴 때는 닫고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뒷바퀴를 잡으면 팍 떨어져요.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우리가 보통 그러죠.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자, 지금 내가 그렇게 됐어. 책을 한 줄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뒤에 맥락은 다 파악을 못한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부수적인 내용은 좀 안 맞죠. 가속시 프론트가 가벼운 건 맞지만 제동 시 앞에 하중을 주기 위해서 뒷브레이크를 한다? 이것도 제가 한 의미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앞바퀴가 떠 있는데 앞에 하중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뒷바퀴 감속밖에 없으니까 뒤를 먼저 준다, 이렇게 얘기한 거면 맞는 것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일단 제외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뒷브레이크 앞브레이크 하는 상황이 저희도 레이싱하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진짜로 별로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진짜로 영암 2번 3번, 예를 들면 1번 2번이라 2번 3번, 그러면은 예를 들면 거기에서 땡겨서 앞바퀴가 들릴 만큼 넘어가서 한다, 그런 상황이 하는데 잘 안 해요. 왜? 거기서 앞바퀴가 들릴 만큼 가속을 하면은 진입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풀악셀을 거기서 안 합니다. 그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랩타임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한 가지의 법칙으로만 탈라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밥을 먹는데, 자, 숟가락으로 밥을 먹죠. 그러면은 뭘로 먹나요? 전완근으로 먹나요? 이거 이두로 먹나요? 아니, 손목 스냅? 아니면 머리? 다 쓸 수 있어요. 자, 내가 밥을 이렇게 먹으면은 요 손목 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먹어야 되면은 내가 이두를 써야 돼요. 자, 근데 내가 여기서 안 흘리려면 여기에서 여기 손목까지 써야 돼요. 그럼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호흡줄 먹을 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모든 것은 협응력이에요. 협응력. 자, 우리가 한 가지의 움직임, 밥을 먹는다는 행위 하나를 함에 있어서도 근육이 몇십 가지의 근육을, 협응력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한 가지 근육만 써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근육만으로 잘 안 하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가 다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여기가 못 움직여요.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 이걸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협동적으로 하죠. 오토바이 브레이킹도 똑같아요. 앞브레이크, 뒷브레이크 두 양 조정, 앞브레이크 강도에 따른 뒷브레이크의 양, 뒷브레이크 강도에 따른 앞브레이크 양, 엔진 브레이크 양에 따른 뒷브레이크의 양, 또 앞바퀴가 들려있을 때 순서, 안 들려있을 때 순서, 이런 것들은 항상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법칙을 가지고 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일반화의 오류라 그러죠.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다 골고루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앞브레이크를 잡는 족족 내가 꼬꾸라지고 놀래면은 세게 잡아가지고 넘어진다. 그러면은 내 문제인 거죠. 그걸 먼저 해결을 해야죠. 내가 놀래도 어차피 세게 잡아서 꼬꾸라지면 제동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니 내가 놀래서 설령 부딪힐지언정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브레이킹만 잡고 이 거리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게 브레이킹이죠. 그걸 넘어선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뭐 날개 달고 하늘로 날아가지 않는 이상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중요한 거지. 꼬꾸라진다고 앞브레이크 안 잡는 사람은 멈출 수 있는 거리를 3배 더 가가지고 3배의 거리가 늘어나면서 사고가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일으키니까 ABS를 달려 나오죠. 내가 사람들이 놀라서 콱 잡으면 뒤집어지고 꼬꾸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ABS가 따다다닥 풀리게 함으로써 잠기거나 꼬꾸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ABS가 달려있어요. 그러면은 만사형통인데 아니죠. ABS가 작동하는 순간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ABS가 걸리지 않을 정도의 브레이킹만 잡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트랙에서는 ABS를 빼죠. 결국에는 ABS는 어느 정도 우리가 락이 걸림을 다 바이크가 인지하고 풀 수가 없어요. 왜? 센서가 인지하는 순간 이미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점을 정해놓고 이미 그 정도 미끄러지지 않았는데 그 정도 강도가 되면 풀어버려요. 그게 바이크 ABS의 한계예요. 그게 비싸면 비쌀수록 조금 더 한계점에 가깝지만은 이것도 타이어 그립이 바뀌고 노면이 바뀌고 하면 내가 레인 모드로 바꿔지지 않는 이상 그게 잘 정확하게 작동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트랙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제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ABS를 뗍니다. 그래서 ABS 달려있는 상태로 모르고 안 끄고 들어갔다 사고 나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평소처럼 브레이킹 절대 넘어지지 않는 정도의 브레이킹을 충분하게 했는데 ABS가 작동하면서 제동을 풀어버려서 앞 선수를 꽂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그거 누구나 한 번쯤 겪어요. ABS를 계기판에서 끄고 들어가는 바이크들이 종종 껐다 키면 리셋된 걸 까먹고 들어가서 실제로 사고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안 미끄러지는데 ABS가 지레 풀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사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럼 ABS를 끄고 타야 되냐, 그게 아니라 바이크가 정해져 있는 그 한계점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뒤집어지게끔 잡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잡고, 그럼 ABS가 있으면 안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은 ABS가 있으면 안 뒤집어지는 대신에 ABS가 작동을 하는 순간부터 제동거리가 멀어지는 문제가 생기니 ABS가 걸리지 않는 정도까지만 잡고, 그러다가 비가 오면은 더 작은 브레이킹도 미끄러지니까 그러면 더 낮은 브레이킹을 쓰고, 그러면 그거를 내가 100%를 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60%를 쓸 수도 있고 눈이 오면은 10%를 써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앞브레이크로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뒷브레이크로도 할 수 있고, 대신에 앞브레이크는 내가 10%를 할 수도 있고 100%를 할 수도 있지만 뒷브레이크는 10%, 20%가 한계라는 거예요. 21%의 제동을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제동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자, 저분들이 한 얘기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얘기죠. 세게 잡아서 꼬꾸라지고 뭐 뒤를 잡고 앞을 잡고 하는 법칙도 실제로 있고, 이런 움직임을 내가 바이크의 텔레스코픽 바이크의 이런 앞뒤의 쏠림을 내가 통제하는 역할도 하고 다 없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다 있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떤 한 가지의 법칙만 가지고 타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서로 다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하는 얘기, 콱 잡아서 꼬꾸라졌어. 그럼 잡으면 안 돼? 적당히 잡아야 되는 거. 그들은 세게 잡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그거보다 단 5%만 덜 잡았어도 꼬꾸라지지 않는다. 105%를 잡아서 꼬꾸라진 거죠. 100%를 잡으면 안 꼬꾸라졌죠. 또 뒤 잡고 앞 잡는다? 앞바퀴가 안 떠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풀브레이킹 잡을 때는 그게 더 느리다. 제동 거리에 갭이 생기기 때문에, 제동 공백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앞브레이크를 신속하게 적당히 잡아주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자, 앞바퀴가 떠있다. 그게 맞아요. 뒤를 잡아서 떨어지면 앞브레이크를 잡는 게 더 유리할 경우가 훨씬 많을 수도 있죠. 저속 10km 미만에서 1, 2, 3km의 속도를 통제한다? 뒷브레이크가 더 유리할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내가 뒷브레이크를 잡아서 예를 들면은 락이 걸렸다, 그러면 뒷브레이크 쓰면 안 된다, 또 이것도 아니죠. 적당히 잡아야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가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브레이크 뒷브레이크가 따로 있는 거고, 오토바이마다 뒷브레이크 디스크 크기가 다 달라요. 무게비가 예를 들면은 좀 전반적으로 좀 중량이 무거운 바이크들, 그거에 비해 기울임이라는 일을 많이 못하게 해놓은 바이크들은 뒷브레이크 디스크가 커요. 왜냐면은 바닥을 누르는 총 무게 수직 하중 자체가 크기 때문에 뒷브레이크에서 제동량을 많이 담당하게 해요. 그런데도 앞브레이크가 더 많아요. 뒤가 앞만 많아봤자 30%에서 40%를 넘지 못해요. 30%가 거의 최대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운동 성능이 좋은 바이크들, 스포츠 바이크들 가면 갈수록 디스크 크기가 요만해져요. 레이싱은
심지어는 이 뒷브레이크 패드를 갈아내가지고 더 작게 만들어요. 더 내가 거의 발목으로 밟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디뎌야지 잡힐 정도로 브레이크 패드를 갈아내요. 왜? 고속에서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로 역할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한다. 그래서 레이싱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얘기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레이싱 같은 바이크를 많이 타요. 실제로 도로에서. 그러면서 앞브레이크 제동을 잘 안 하려고 그런다라는 거는 이거는 바이크의 성능을 20%도 못 써먹는 문제가 생겨요. 타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대신에 스쿠터라든가 크루저라든가 이렇게 중량이 크고 기울임의 일의 좀 비중보다는 직진의 안정성에 비중을 많이 둔 바이크들은 뒷브레이크가 제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확실히 좋다. 하지만 많이 줄긴 하지만은 그래도 앞을 넘어서진 못한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설계 자체가 절대 뒷브레이크는 앞브레이크의 초당 제동량에 근접하지 못해요. 절대로. 자, 앞바퀴가 가볍다고 앞브레이크를 쓰라는 건 슬립인 한번 놔봐요. 정신차려. 원래 제동은 하중이 많으니 실린 뒷바퀴를 먼저 하고 그 뒤에 하중이 덜 실린 바퀴를 하는 거지. 자전거만 타봐도. 앞에 이미 많이 설명했던 다 같은 내용이죠. 자, 제동인 맞아요. 뒤가 많이 실려 있어요. 근데 그 뒤가 제동이 많이 실렸다기보다는 오토바이를 만들었을 때 사람이 타는 것까지를 고려해서 설계해요. 그래서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몇 킬로그램의 라이더라고. 그래서 유럽 사양, 아시아 사양에 따라서 그 나라 평균 몸무게에 따라서 이 스프링 레이트가 다 달라요. 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몇 킬로 라이더라고 보통 65에서 70킬로를 기준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두 사람씩 스프링 조절하게끔 다 돼 있죠. 그게 다 바이크의 설계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건데, 정상적인 바이크에 내가 정상적인 위치에 정상적인 몸무게의 사람이 앉으면 뒤가 더 무겁습니다. 그게 왜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엑셀을 당기면서 갈 때 불안정하고, 엑셀 당기고 기울이면 바이크가 쉽게 미끄러지는 현상이 생기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고. 자, 내가 가속을 하는 상황은 길이 확보됐기 때문에 가속을 하는 거라서 좀 불안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토GP 보면 어떻게 돼요? 직선에서 갈 때 막 이러고 가요. 안정적이지 않아요. 왜? 그거는 사람이 감수할 수 있어요. 가는 거니까. 하지만 감속은 코너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감속 시에 불안정하면은 우리가 코너링이라는 거를 효율적으로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히 감속 시, 특히나 더 기울어서 감속 시에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무게비가 뒤로 가게끔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코너에서 브레이크를 아예 안 하거나 엑셀이 열려 있으면은 바이크가 쉽게 미끄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도 보면은 코너에서 막 넘어지는 영상 모아놓은 거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많이 기울여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많이 줄여놓고 기울이면서 당겨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엑셀을 안 당겼으면은 그 정도 기울이면서 잘 안 넘어져요. 근데 기울이면서 당기기 때문에 가속을 하면서 뒷바퀴의 이 구동력은 마찰력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거보다 더 큰 마찰력을 필요로 하는 구동력을 걸기 때문에 미끄러짐이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그게 또 무게를 뒤로 이동을 함으로써 프론트가 바닥을 유지해주는 접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쉽게 미끄러지는 결과. 그래서 두 가지 다 있어요. 뒤가 과중이 돼서 미끄러지는 것과 앞이 하중 부족으로 미끄러지는 두 가지 현상. 그래서 적정한 게 좋아져. 하중이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라 그러면 덤프 트럭이 제일 좋아야 되지만 또 그게 아니잖아요. 하중이 없으면 무조건 좋다라 그러면은 경차가 제일 좋아야 되지만 또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가감속의 변화에 따라서 이 무게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는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게 더 안정적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모든 탈 것은 적정한 감속 시 가장 안정적이게끔 만들어요. 완전 급제동 시 안정적이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무게비를 극단적으로 몰아놓죠. 대신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오토바이는 급제동 때만 안정적이지 가벼운 브레이킹 한다거나 땡기고 갈 때는 탈 수가 없어요. 그냥 좀 살짝만 열어도 막 프론트가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자, 그리고 가벼운 브레이킹에도 오히려 불안정할 수 있고,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타협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싱 바이크로 가면 갈수록 그 타협을 트랙에만 맞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이싱 바이크는 무게점이 좀 뒤로 많이 가요. 그래서 감속할 때 안정성 중심으로 많이 가고, 대신에 가속할 때도 안정성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율을 하는데 이것도 바꿀 수 있죠. 감속에서 랩을 더 많이 이끌어내는 코너냐, 가속에서 랩을 더 많이 이끌어내는 코너냐, 이거에 따라서도 조금씩 비율을 조절하지만 극단적으로 갈 수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타는 레이싱은 없어요. 다 감속과 가속 두 가지를 다 적정하게 조합을 하지만, 감속을 하는 일이 좀 더 많고 감속을 하는 일이 가속할 수 있는 상태와 방향을 만들기 때문에 감속 시의 안정성을 좀 더 추구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스포츠 바이크로 가면 갈수록 설계상의 목적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자, 똑같은 얘기죠. 또 슬립 한번 놔봐야지. 슬립은 뭘 해도 납니다. 예, 뒤를 하든 앞을 하든 많이 기울이든 동시에 하든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나요. 그거를 안 나게끔 하는 게 라이더가 할 일이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AI를 타야, 자율운행을 타야죠. 자, 안 나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뒤가 하중이 더 많이 실려 있어서 뒤를 먼저 하는 거다. 자, 그러면은 아까 또 똑같은 얘기죠. 레이싱 선수들은 그럼 그걸 몰라서 앞브레이크 먼저 하느냐. 자,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뒷바퀴 뒷브레이크도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들이 초당 한 10km, 15km 정도 줄이는 일, 초당 한 10km, 15km 정도 줄이는 일 정도면 충분한 여유 있는 제동을 하실 때는 뒤만 쓰셔도 돼요. 뒤를 100% 쓰시는 게 그 정도가 나와요. 더 안 돼요. 뒤가 100%가 한 15km 정도 감속량이 나오고요. 앞을 쓰시면은 앞브레이크가 쉽게 얘기하면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그러면은 뒤를 잡아서 미끄러지냐 마냐의 기로로 제동을 한 양이 앞브레이크로는 한 3분의 1 정도만 잡아도 똑같은 감속량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바퀴는 미끄러질래야 미끄러질 수가 없죠. 예. 만약에 앞바퀴가 미끄러지려면은 뒷바퀴 제동량의 3배에서 4배를 해야 이제 그때 미끄러지는 거죠. 그럼 노면이 안 좋으면 미끄러지는 거 아니냐? 뒤도 똑같아요, 그거는. 노면이 안 좋으면 앞이나 뒤나 똑같이 미끄러져요. 그러면은 뒤는 초당 한 5km의 감속에서도 미끄러질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앞바퀴는 초당 그래도 한 30km의 감속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비 오는 날 슬릭 타이어로도 뒷바퀴 들릴 정도로 브레이크를 하거든요, 실제로. 결국에는 프론트가 더 감속할 때 안정성을 띄게 하려고 무게비가 뒤로 가 있다 보니까 브레이킹을 잡으면서부터 바이크가 감속 안정적인 상태로 들어가고 서스펜션이 눌려서 이 트래블의 완충도 더 긴밀해지고 빠른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요. 타이어가 그때부터 찌그러지면서 마찰 면적이 늘어나고요. 그때부터 완충 역할과 마찰 면적을 확보하고요.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종합해서 피칭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너 돌 때 사람들이 별 기울임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탁 미끄러져요. 뭐 앞이든 뒤든 싹 미끄러져요. 그럼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피칭이 없네. 무슨 얘기냐? 내가 많이 줄여놓고 아예 브레이킹을 놓고 돌면은 피칭이 없는 상태예요. 브레이킹을 놓으면 결국 원래 무게비로 이동을 해요. 뭐 엑셀이 닫혀 있어도 감속이긴 하지만 그 감속량이 작다 보니까 무게비가 뒤로 더 많이 가 있는 상태로 가다 보니까 쉽게 바이크가 한계점을 넘고요. 내가 그거를 미리 다 줄여놓고 브레이킹을 놓을 걸 조금 덜 줄이고 도는 내내 조금이라도 잡혀 있으면은 이게 무게가 앞으로 이동해 있기 때문에 바이크가 그때 가장 안정적인 무게 밸런스를 갖고 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이 다 이런 것들이랑 다 이제 사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직진, 코너, 가속 이런 것들을 다 사실 따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전거에 빗대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전거는 무조건 뒷바퀴 우선이에요. 사람 체중보다 자전거가 가볍기 때문에 전복될 수 있어요. 이거는 오토바이도 전복돼요. 사람 체중 오토바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당 감속량, 즉 우리가 이걸 G포스라 그러거든요. 바이크는 1G가 넘어가면서부터 뒷바퀴가 들려요. 그래서 이거는 125 스쿠터건 자전거건 비슷한데, 물론 이제 자전거가 더 일찍 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어찌됐건 간에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넘게끔 브레이킹 하니까 뒤집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만큼만 이용하는 거죠. 덤프 타는 사람이 경차랑 똑같은 속도로 코너 안 돌잖아요. 더 줄이고 돌잖아요. 결국엔 우리가 비 오는데 맑은 날이랑 똑같이 코너 안 들고 똑같이 제동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지금 처해진 환경 안에서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전거도 당연히 뒤집어집니다. 오토바이도 당연히 뒤집어지고 모토GP 머신도 뒤집어져요, 다. 그래서 그거를 조절을 하는 거, 적정량을 감속을 일으키고 그 이상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자, 무조건 뒷바퀴 우선이다. 자, 저희 어머니가 그 로드사이클 아마추어 선수 생활을 40년을 하셨어요. 전국 금메달 엄청나게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뒷브레이크 쓰시죠. 근데 앞브레이크 비중이 훨씬 높아요. 자, 그것뿐 아니에요. 저희 회원 중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올림픽 그 은메달리스트 프로 선수 있어요. 그분도 똑같은 얘기예요. 앞브레이크가 주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뒷브레이크, 앞브레이크 뭐가 중요하냐가 아니라 다 중요하죠. 근데 앞브레이크를 빼놓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너무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당연히 앞브레이크를 뒷브레이크 수준으로 조절하는 게 가장 기초입니다. 그러면은 뒷브레이크의 영역부터 앞브레이크 영역까지 다 되는 거죠. 근데 뒷브레이크만 쓰는 사람은 앞브레이크 영역의 속도를 줄이려고 하는 순간 뒷바퀴 잠김으로 이제 제동이 안 돼서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정말 이거 위험한 얘기예요. 뒷브레이크가 무조건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자전거 만드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예요? 자전거 만드는 사람들이 그 비싼 자전거를 만드는데 그럼 앞브레이크를 달지 말아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토바이 같은 경우 급제동일 때 뒷브레이크 우선 걸어 자세 제어하면서 핸들 잡고 앞브레이크 잡아서 확실한 제동한 안전적 감속과 바이크 이거 똑같은 내용이네요. 이것도. 자, 이것도 너무 사람들이 이 단어에 꽂혔어. 뒤를 잡고 앞을 잡으세요. 무조건 오토바이 그렇게 탄다고 착각하는데 얘기했듯이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정성을 차지할 수 있지만은, 자, 우리가 최대 감속량을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독이 돼요. 그 사이에 이거 하는 사이에 벌써 브레이킹 없이 가는 구간이 생겨요. 아주 잘하면 되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결국 내가 최대치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면은 뒷브레이크를 떼지 않으면 잠기기 때문에 그럴 바에 그냥 앞브레이크만 잡아도 같은 효과를 낸다. 데스롤링을 핸들이 통제하는 데스롤링이란 말 자,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채터링이라는 표현도 하고 우블링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바탐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이 타이어 마찰 면적보다 강한 브레이킹을 했을 때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락온이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락은 걸리지 않았지만은 이런 흔들림이 생기는 경우는 라이더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요만큼만 잡으려 그랬던 건데 그 이상을 잡으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게 있죠. 자동차를 탈 때 운전하는 사람이 나는 가감속을 해도 나는 그 자리에 있어요. 왜냐면은 감속할 때 내가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거를 이미 반대로 상쇄를 시키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요. 가속할 때도 뒤로 가는 걸 이렇게 상쇄시켜서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죠. 근데 보조석에 있는 사람 왔다 갔다 하죠. 왜? 내가 가감속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못해서 이미 관성력이 발생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브레이킹 할 때 사람들이 사고 나는 거에 이게 많아요. 나는 예를 들면은 한 50% 60%만 잡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의 핸들에 힘을 주면서 브레이킹을 잡은 건데 내가 100%를 잡은 거지. 그러면 나는 요 정도만 쏠릴 걸 예상해서 이렇게 힘을 준 거. 사람은 그 힘을 줍니다. 힘을 안 주면은 제동이 안 돼요. 왜? 꼬꾸라지기 때문에. 몸이 꼬꾸라집니다. 그럼 내가 적정한 쏠림을 예측하면서 브레이킹을 잡은 건데 내가 예측한 것보다 나도 모르게 실수로 더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쏠림은 예를 들면은 0.5G 정도의 이 감속 포스 정도만 생각하고 힘을 딱 줬는데 실제로 내가 1G 포스의 감속을 줘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 꼬꾸라지죠. 그 순간 얘가 급격하게 확 주저앉으면서 통제를 잃고 흔들흔들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레이싱 할 때도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선수들은 실제로 그걸 아주 급격하게 하기 때문에 많이 생긴 일들이지만은 우리가 일반 도로에서는 대부분 내가 한 0.5초 내지 1초 정도 꾹 잡으면 될 일을 나도 모르게 갑자기 콕 잡아서 확 주저앉으면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바닥을 빵 때리면서 막 흔들린다거나 그때 쉽게 락이 걸린다거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핸들이 통제 안 되는 상황은 사실은 자, 앞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바로 전복됩니다. 이것도 좀 잘못된 얘기인 게, 예를 들면은 내가 가속을 했어요. 가속을 빡 해가지고 앞바퀴가 떴는데 내가 여기서 핸들에 힘을 안 주고 가속만 탁 하면 이게 순간적으로 확 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수직에선 덜한데 살짝 기울면서 가속되면 이게 핸들이 이쪽으로 탁 꺾이는 순간 갑자기 털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바이크가 이제 출력이 센 애들, 앞바퀴가 들리는 이런 애들 핸들 댐퍼가 나오죠. 핸들 댐퍼도 가속에 의해서 앞바퀴 들림이 생길 정도의 좀 충분한 토크와 출력을 가지고 있는 바이크는 핸들 댐퍼가 순정으로 많이 나오고요. 이게 속도의 변화를 감지를 해요. 그래서 저속에서부터 무겁게끔 작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저속에서 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속에서는 우리가 이 핸들링 자체가 더 원활해야지 이런 핸들을 다 써야 되거든요. 속도가 낮을수록 핸들을 다 쓸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게 무거우면은 우리가 이 바이크 방향 전환이라든가 핸들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고속으로 가면은 핸들이 이만큼 들어올 일이 없어요. 왜? 속도가 반경을 결정짓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가 빠른데 요만한 반경을 그리질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큰 반경을 그리기 때문에 핸들도 그 이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설계상.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면 핸들이 무거워지게끔 작동하는 이제 속도 감음식 댐퍼가 달려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상쇄를 시켜주지만 그것도 100%는 아니에요. 예. 그것도 댐퍼도 시간이 지나면서 오일이 유압이 점점 떨어지고, 예를 들면 오일이 묽어지고 하면서 또 어떤 상황에서는 재작동을 안 할 수도 있고, 왜? 기계가 항상 정확하진 않으니까. 왜? 센서 기반이라서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엑셀을 여는 순간 앞바퀴가 일자로 싹 들리면 모르는데 이렇게 살짝 기울어서 탁 들리는 순간 탁 치면서 막 털려요. 그럼 이 상황에서 앞바퀴가 떠 있는데 앞브레이크 딱 잡으면 앞바퀴가 잠기죠. 그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지면 미끄러집니다. 그런 의미로라면 이게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아까 한 얘기랑 같죠. 뒤를 잡아서 앞바퀴가 떨어진 다음에 앞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그 정도 진짜 이 사람이 얘기한 데스라고 얘기할 정도의 데스 롤링이라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다 해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건 논외로 할게요. 이건 상황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이거 한 가지 법칙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는 뜻이죠. 내가 앞바퀴가 들려서 앞바퀴가 털리지 않고, 또 혹은 내가 앞바퀴가 들린 상태에서 갑자기 급제동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닌데 무조건 뒤부터 밟아라? 이것도 결국에는 제동 공백을 만들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아주 정말 능숙하게, 정말 앞브레이크 잡힘과 거의 동시에 뒷브레이크 잡힌과 동시에 앞브레이크를 잡고, 앞브레이크가 정말 내가 강해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쫙 세지는 만큼 뒷브레이크를 릴리즈를 해줘가지고 뒤가 잠기지 않을 정도로 통제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 변속을 할 수 있고, 이 정도면은
뭔 짓을 해도 당연히 뭐 우리가 할 얘기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보통 제동거리에 대한 이해 자체, 내가 여기서 한 30%만 잡아도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거리를 갖고 있는데 착각을 일으켜서 콱 잡아가지고 미끄러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우블링을 만들어낸다거나 락을 건다거나 뒷바퀴가 들린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뒷브레이크를 논할 게 아니라 앞브레이크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브레이크는 항상 강도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강도가 물론 중요하지만은 강도 대비 제동 거리, 내가 암만 100%를 잡아도 내가 10m 거리 안에 멈추려고 그런다라 그러면은 꼬꾸라지겠지만 내가 브레이킹을 50%만 잡아도 예를 들면은 20m, 30m, 40m 거리를 파악하고 기다리면은 안정적인 제동을 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무조건 뒷바퀴 이거는 너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이 자전거 만들고 오토바이 만드는 박사들이 사이코패스라 가지고 야, 한번 엿먹어봐라 앞브레이크 달아놓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국의 라이더분들이 다 선수예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제동량과 혹은 가장 효율적으로 혹은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동을 익히는데 한 가지를 꼽자라 그러면 앞브레이크가 훨씬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앞브레이크는 뒷브레이크보다 더 작은 양도 앞브레이크로 통제할 수 있어요. 물론 브레이크가 막 너무 과하게 막 잘 듣는 걸 가지고 가면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바이크 타다 앞브레이킹으로 리어가 뜰 일이 얼마 있냐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브레이크로 리어가 뜰 일이 없게끔 앞브레이크를 하면은 뒷브레이크의 효과까지도 다 얻으실 수가 있어요. 뭐 공도에서 할 수 있게 얘기를 맞는 거죠. 동네 조기축구 회원한테 발롱도를 타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맥락은 트랙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 맞아요. 그냥 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타면 되는 거지요. 자, 이거를 우리가 사고 안 나게 타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고를 나게 해서 꼭 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런 돌발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그냥 천천히만 탈 거예요 라고 교육을 많이 받으러 와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천천히만 타는데 뭐 갑자기 앞차가 뛰어들고, 그럼 나는 천천히 50km인데 내 앞에 5m 앞에서 갑자기 뛰어들면은 이거는 레이싱보다 더 가혹한 브레이킹을 해야 됩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그럼 보험 왜 듭니까? 나 안 죽을 건데 보험 왜 들어요? 죽을지도 모르고 다칠지도 모르니까 보험 드는 거잖아요. 오토바이 똑같아요. 내가 안전하게 타려면은 제동량을 잘 이끌어내야 돼요. 그러려면은 앞브레이크로 제동량의 최대치를 끌어내면서 거기에 또 뒷브레이크로 도와주면서 거기에 또 속도에 따른 변속을 해주면서 또 뒷브레이크 역할도 해주고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되면 좋은데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한 가지만 꽂으라 그러면 앞브레이크라는 거예요. 왜? 뒷브레이크로는 저속에서 그래 편히 있게 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저속에서 뭐 꼬꾸라져도 저속에서 꼬꾸라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속에서 안 멈춰서 갔다 박으면 그건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동력, 자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다시 한번 암만 바이크의 설계를 뒷브레이크를 잘 듣게 설계한 그런 좀 종종 그런 바이크들, 무게가 무겁고 기울임의 비중을 좀 적게 두고 조금 휠베이스가 길고 이런 바이크들도 뒷브레이크 제동량이 앞브레이크의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최대 정말 많이 잡아봤자 보통은 20% 남짓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뒷브레이크로 30%의 제동력을 일으키는데 거기서 31%가 되면 락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근데 앞브레이크로 31%는 여러분 비가 와도 안 넘어집니다. 자, 그 정도의 제어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브레이크로 뒷브레이크의 2배 이상 혹은 3배까지의 제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뒷브레이크 감속량의 2배를 초당 일으켜도 아직 30%가 남아있어요. 앞브레이크는. 여유가 아주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기울어서도 꽤 많이. 자, 바이크들이 한 20도? 한 20도, 25도 정도 기울여도 거의 직선이랑 비슷한 브레이킹이 돼요. 노면이 막 젖어있고 그러지 않으면, 막 모래만 없으면은 그 정도로 우리가 앞브레이크의 감속 안정성을 많이 맞춰서 설계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레이싱이라서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앞브레이크와 뒷브레이크 역할을 나누자면은 저는 앞브레이크가 훨씬 더 많은 영역을, 그리고 더 섬세한 영역까지 다 카바링이 가능하다. 하지만 뒷브레이크는 섬세한 영역까지밖에 카바링이 못 되고요. 그 이상의 더 많은 양의 감속을 더 안정적으로 일으키는, 특히 기울어서 코너링에서 일으키는 감속은 뒷브레이크는 상당히 불안정한 건 사실이에요. 왜? 무게비를 더 뒤쪽으로 주저앉게 하는 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같은 감속량이면은 앞브레이크를 살짝 잡는 게 뒷브레이크 잡는 것보다 코너링 안정성은 실제로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뒷브레이크를 전혀 안 쓰는 선수도 실제로 많아요. 프로에서도. 진짜로 이거는.
이건 옛날부터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모토 아메리카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은 뒷브레이크는 모토GP처럼 250마력 넘지 않는 바이크는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건 그 사람의 얘기인데, 문제는 그 사람은 뒷브레이크 없이도 그 정도 성적을 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범위를 차지한다는 뜻이죠. 그 정도로 다양하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지 더 좋은 실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편향되게 했지만 그런 좋은 성과를 낸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다. 뒷브레이크 전혀 안 쓴 사람도 실제로 많았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ABS 없는 모델만 타고 다니까 앞브레이크 급정거하다 슬립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뒷브레이크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ABS 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를 잡았을 때 안 잡은 효과를 내주는 거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도만 잡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노면에 따라 달라요. 노면이 좋으면은 더 세게 잡아도 괜찮다. 노면이 안 좋으면 더 살살 잡아야 된다. 이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는 결국 많은 감속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보지 않으면은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게 좀 잘못됐어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면허 같은 체계가 이런 훈련 이런 것들이 빗길 제동, 빗길 급제동, 오토바이고 자동차고 이거 다 합니다. 심지어 러시아 가면은 눈길에서 제동하는 것까지 시험 다 봐요. 그거 미끄러지는 거 드리프트 제어하는 것까지도 다 시험 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얻는 거지 지식으로는 해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경험을 안 한 사람들이 지식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위험한 걸 자꾸 배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 돌발 상황 대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자꾸 컨트롤 얘기하는데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거 모순이 말이 안 되죠. 그게 컨트롤 할 수 없으면 달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모순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신가 본데. 자, 이거는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달아놓은 거고요. 컨트롤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ABS가 점점 많아졌지만은 모든 바이크 ABS 작동 범위가 같지가 않아요. 실수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해내야 되는 일이다. 내가 기계를 믿고 하다가는 언젠가는 사고가 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긴데 너무 같은 내용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네, 거의 다 이제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내용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사고 나게 다 이제 조작 미숙으로. 다 조작 미숙이죠. 놀래서 갑자기 멈추고 싶어서 생기는 현상이죠. ABS가 요즘에 의무거든요. 몇 cc 이상은 ABS 의무예요. 수입할 때 우리나라에서 의무를 걸어놨어요. 근데 ABS가 있는데 사람들이 꼬꾸라졌다는 증언을 하죠. 그러면은 두 가지예요. ABS가 없는 바이크를 탔다. 그러면은 제어를 잘해야 된다. 두 번째, ABS가 있는데도 꼬꾸라졌다. 이게 오토바이마다 다른데 시속 10km 미만은 ABS가 작동을 안 되게끔 보통 해놔요. 왜냐면은 10km 정도 미만은 내가 급제동을 해도 이 관성력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쉽게 락이 좀 잘 안 걸려요. 그리고 금방 멈추기 때문에 또 내가 금방 멈추기 때문에 그 이상 잘 안 잡게 돼요. 근데 이게 브레이킹 거리가 속도가 빨라서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사람들이 놀래서 더더더 잡다 보면 그냥 뒤집어 버릴 만큼 세게 잡기 때문에 그 제동 거리가 길면 길수록 뒤집어 버리는 실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ABS가 작동되게 하는데, 저속은 금방 멈추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제가 해보니까 10km 미만은 ABS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속에서 테스트하면 뒷바퀴가 잘 들려요. 원하는 만큼 제동이 되는데 그거 믿고 트랙 들어서 딱 잡으면 이제 말도 안 되게 제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ABS가 있는데 꼬꾸라졌다 그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ABS가 작동되지 않는 영역대에서 꼬꾸라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너무 미숙하다는 뜻이에요. 자, 거기에서 좀만 잡고 있어도 되는데 그거를 진짜로 그 짧은 순간에 이 내 모든 악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진짜 오토바이 앞바퀴를 찢어버릴 정도로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집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거랑 똑같아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저 앞에서 사람 툭 튀어나오는데 그러고 핸들 180도 꺾어가지고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속된 말로 김여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일 표현하면 안 되지만은 그 정도로 미숙함을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바이크 타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차보다도 더 불안정한 물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통제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 똑같은 얘기라 가지고 더 이상 뭐 해봤자 같은 얘기 반복일 것 같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설계마다 다릅니다. 바이크의 설계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중량이 큰 바이크들, 그리고 속도가 많이 나지 않는 바이크들, 그리고 기울임이라는 일에 좀 더 비중을 좀 줄이고 좀 그냥 단순한 안정성에 많이 좀 초점을 맞춘 바이크들, 그러면은 점점 뒷브레이크 제동량을 좀 많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앞브레이크 제동량에는 많이 못 미친다. 그래서 앞을 뒷브레이크 제동 수준으로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뒷브레이크에 미끄러지기 직전에 한계는
앞브레이크의 3분의 1도 안 된다. 앞브레이크 제동량의 3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앞브레이크를 3분의 1 정도만 잡으면은 뒷브레이크의 정도의 제동량을 가지고 같은 감속을 일으키면서도 앞바퀴의 마찰력은 아직 3분의 2 이상 남아있는 안정적인 상태니까 쉽게 통제하실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내가 일으키고자 하는 감속량에 따라 영역을 달리해야 된다. 그래서 10km 초당 1km에서 10km 미만의 속도, 낮은 속도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미세한 감속 조절을 할 때는 뒷브레이크가 아주 유용합니다.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저희가 저속 제어 교육을 할 때 뒷브레이크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시켜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엑셀레이터 컨트롤 자체가 저속에서는 뭐 한 5km 미만이다. 그럼 땡기면 확 닫으면 확 이런 문제 때문에 균형을 잃고 바이크가 궤도를 벗어나는 경우들에는 엑셀을 유지해놓고 뭐 한 5km든 10km든 15km 정도 엑셀을 유지해놓고 여기서 뒷브레이크를 가지고서 이거를 1km까지도 줄여서 유지할 수도 있고 2km를 만들고 3km를 만들고 이걸 뒷브레이크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스로틀, 제2의 스로틀이라고 선수들이 많이 표현해요. 스로틀을 컨트롤하는 용도로 뒷브레이크를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동량을 내가 10km, 15km, 20km까지 더 초당 10km, 20km 이상을 감속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뒷브레이크 가능하죠. 하지만은 걔는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거기서 21km를 일으키려고 그러면 락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수치를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예시입니다. 바이크마다 그게 30%가 될 수도 있고 10%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평균 20%라고 쳤을 때 내가 20km를 줄이는데 21km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초당 21km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락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제동거리가 오히려 길어지고 ABS가 작동돼도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럴 바에 앞브레이크를 한 3분의 1만 잡으면은 앞바퀴가 너무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같은 제동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앞브레이크를 잡고 뒷브레이크를 내가 앞브레이크를 그러면 한 70% 수준으로 잡아요. 그리고 뒷브레이크를 한 20% 수준으로 잡아요. 그럼 90% 100%의 제동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매우 좋은 방법이죠. 근데 우리가 어차피 속도가 바뀌면 변속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속도가 바뀔 때마다 변속을 해주면은 뒷브레이크를 굳이 안 밟아도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들이 급제동을 할 때 변속으로 그거를 대신하기 때문.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고요. 변속을 내가 제때제때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뒷브레이크로 잘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때 얘기했듯이 내가 생각보다 못 멈춰서 브레이크를 점점 세게 한다? 그러면은 무게가 점점 쏠리면서 뒤가 누르는 수직 하중이 없어지니까 그때 뒷브레이크 양이 같으면 잠겨서 오히려 제동거리가 더 늘어난다. 그럴 때는 뒷브레이크를 아주 약하게 풀어주거나 떼주고 거기에 변속이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뒤를 잡고 앞을 잡는다? 앞바퀴가 떠 있는 상태에서 급제동할 때는 그게 맞아요. 하지만 앞바퀴가 떠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뒤 잡고 앞 잡는 사이에 앞브레이크 잡힐 때까지 이 거리가 길면은 10m, 20m, 30m 제동 공백기가 생겨요. 그럴 바에야 그냥 동시에 받은가 동시에 앞브레이크를 먼저 딱 잡음으로써 내가 10m, 20m 먼저 제동이 시작되면 앞브레이크를 더 살살 잡아도 제동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제동 이 유효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똑같은 제동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다 쓰는 방법이다. 뒤앞, 앞뒤, 앞 변속, 앞 변속, 그 다음에 뒤, 앞 변속 클러치 조절하면서 뒤만 가지고 하는 거, 엑셀의 뒤 다 쓰는 방법입니다. 자,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얘기했죠, 미숙하죠. 우리는 미숙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떤 거 하나에 가장 생존에 있어서 어떤 거에 몰빵하느냐. 앞브레이크를 90%를 잡을 수 있고 10%, 5%를 잡을 수 있는 이걸 배우셔야 돼요. 자, 이거를 내가 잡기만 하면 50%가 넘어가고 잡기만 하면 110%가 넘어간다. 이러면은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앞브레이크를 100% 그거보다 미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앞브레이크를 70% 수준만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뒷브레이크의 2배, 3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1-20% 조절할 수 있으면은 저속에서도 바이크를 쉽게 통제할 수 있어요. 물론 얘기했듯이 뒷브레이크로 앞으로 쏟아짐을 좀 적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묘기를 부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안정적인 제동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뒤앞을 쓰든 앞뒤를 쓰든 기어 변속을 하든 뒤만 하든 상관없지만은 앞브레이크는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 좀 더 많은 연습을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앞브레이크만 잡아도 안 꼬꾸라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제동에서는 앞브레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뒷브레이크도 쓴다는 거. 저 라이딩 할 때 뒷브레이크 되게 많이 써요. 유턴할 때도 엄청 많이 쓰고. 근데 그 상황에서만 안 쓴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